기름이 많으니까 또 사람 생명을 소중히 하니까 야, 이 기름이 얼마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료가 남아나 그런 신호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백기 투항하면 이제 항복한다는 의미듯이 하늘에서는 이제 날개를 이렇게 이제 롤링하면은 요게 이제 항복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철수 씨의 그 기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촬영 때문에 한번 그 공군에 계시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조종 사명을 키우는데 40억이 든대요. 40억. 뭐 최대 한 70, 80억, 100억까지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억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40억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북한에서도 엄청난 투자한 엘리트거든요. 북한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실제로 북한의 이제 주력기 하나인 미국 19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건 한국 공군에서 어마어마한 그 정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북한에서 훈련하면서 다녔던 길, 비행기 길. 아마 이 사람이 내려옴으로써 북한의 그 작전, 전술을 아마 다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방공망. 이 사람들은 방공망을 다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공망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또 공군에서 그걸 대비하는 것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아마 이 사람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몇 대 없는 걸 그걸 또 하나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만들어내.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마음에 불씨를 지핀 사건은 이 자두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작 8살짜리 애가 자두를 따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두를 따먹었으면 삼족을 멸할 기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흙을 먹었는데. 자두나무를 심는 흙 속에 설탕을 먹었다고 총살을 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가장 친했던 형제와도 같았던 동기생에게 이철수 씨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 이걸 말한 거예요? 야, 어떻게 어린애를 이렇게 총살하냐.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가장 친한 제 동기생. 그 자식이 스파이인 줄 몰랐어. 이야. 야,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야. 포상 비판. 그 자식이 스파이인 줄 몰랐어. 그 고사질 해가지고 내가 뭐 북한 체제를 비판했나, 김일성을 욕했나, 김정일을 욕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응평 대령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비행사들 당성 단련 강습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보름씩 2주간. 가장 큰 결함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단상에다 세워놓고 사상투쟁, 집중 비판을 하는. 근데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93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남조선을 넘어간다. 이응평 대령님이 83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또 누가 넘어가겠느냐? 딱 이철수가 넘어갈 것 같다. 와, 찍혔어. 사상투쟁 대상이 됐어요. 70명 앞에서 비판을 한번 받아봐. 야, 어지럽구나. 5명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질 않아. 70명이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또 2시간 동안 서서 단상에 혼자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려. 아, 치욕스럽겠다. 네, 엄청 치욕스러워요, 진짜. 끝나고 다 나갔어. 혼자 단상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발이 움직여져야 내려갈 거 아니야. 대대강당 가니까 전부 등 돌리고 있어. 눈길을 마주친 사람 한 명도 없어. 날 보더니 전부 다 얼굴 돌리는데 말 썩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대대 정치 지도원 동지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또 당선 단련 사상투쟁 대상으로 철수 동지가 선발이 됐대. 또? 왜 그래? 3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뭐 2번이나 뽑혀? 아이,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선발까지. 야, 또 다리가 떨리더라고. 또 70명 앞에 서서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번은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5월 23일 날 당일날 죽어도 나간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죽어도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자살해 죽을로 했어. 죽어도 간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대한민국 제가 좋아서 온 사람 아니에요. 몰랐어요. 지기들이 또 밀어줬지. 내가 오파서 왔나? 아니면 죽는데. 못 견뎌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죽어도 내 나간다. 목숨 걸고 온 거야. 벼랑 끝으로 자꾸 내미니까. 떨어진 거지 그냥. 나한테 가해진 이 그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잘 때는 부대 무조건 나가서 자야 되거든요. 그 부대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생각 좀 많이 해봤죠.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통일대원이 하여튼 다음만 하고 싶죠. 친인척들, 살아있을 친인척들. 그날 임무가 이착륙 비행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 회복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숙달하는 훈련이었어요. 관속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3번기였어요. 3번기 529. 그때 연료 상태는 동체 연료 2110리터. 동체 연료 풀로 채워서 있을 때예요. 와, 다행이다. 연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다, 근데 저런 거 보면. 자, 막.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왜냐면 같은 비행기들이니까. 적어도 붙었죠. 얘네들 취약점 있잖아요. 평소 훈련할 때. 야, 여기서 리더가 탐색을 못하는구나. 사계 구역이 있거든요. 그거 붙는 거면 보난 못 보지. 얘네들 갔기 때문에 저를 못 쫓아와요. 알았다 쳐도 못 와요. 이거 언제 돌아서 와요. 그렇죠. 잠깐 방향만 바뀌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전속력으로 달리면 못 쫓아오는 거지.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해주 보면서 그 다음에 쭉 한국 넘어왔죠. 6,000피트까지 고도를 올리니까 북한 공군 사령부에 부지사 날 본 거예요. 서북쪽 11km 표저 뭔가 하고 공군 사령부에서 물어보더라고. 아, 내가 11km나 넘어왔구나. 답변하지. 속으로 미안합니다. 와, 이때 기분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탑건이지 뭐. 속도는 어마어마하고. MD를 넘을 때 그런 심정이었죠. 가슴이 찢어진다, 앞으로.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간다. 죽어도 간다. 리그 19. 현재 지원하고 속도 줄였습니다. 넘버 2km 초대.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한 항공기다. 기어를 내렸죠. 착륙하겠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건 난 공격 의사가 없고 착륙하겠다. 공중전 안 하겠다. 난 내려가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수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청주 비행단으로 가라고 했나 봐요. 연료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제로 거의 붙은 거예요. 와. 빨리 내려야 돼. 고속도로에 내리자 하고 봤더니 뭔 차가 그렇게 많아? 뭔 차가 그렇게 많아? 뭔 차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도로에 못 내리는 거야. 차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에 내리려고 했어? 상하행성 고속도로는 못 내리겠구나. 밑에 내려보니까 농촌 마을들이 보이더라고. 여기서 이직선 하게 되면 여기 추락 민가들이 피해보겠다 싶어서 산 쪽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낙하산 탈출하자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연료가 거의 다 뭐 소진이 돼가지고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녹음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었죠.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왜 연료 그 주유 경고등 뜨면 몇십 킬로 간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30 내지 50 간다고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목숨 걸었다. 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뚝뚝 서면 어떡해. 목축이 뭐 백두산 목축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 참으면 어떻게 속도 처리가 안 되는 침체가죠. 그래서 한 바퀴 삐 돌아서 수험병장이에요. 구름 뚫고 내려보니까 수험병장. 그 착륙을 했더니 당시 작중사령관이 야 청주로 가라 했는데 왜 자꾸 오산으로 평택으로 내려가느냐. 수험병장 내렸다. 뭔 소리야 지금. MCLC 영상에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야 저건 또. 귀신이야? 팬텀을 제일 먼저 붙였는데 레이더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를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 어머. 옛날 거니까. 근데 그게 피와 식비를 구분하는 적기면 빨간 심볼, 아군기는 파란 심볼. 저한테 붙었던 빨간 심볼이 F5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미국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아군기로 표시돼 있었고 F5 못 보고 오산 자꾸 오산 내려가네. 그거 작전사령관이 비행 단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 미국이 진짜 내리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종결. 헌병들이 빈청 두고 와가지고 총 들고 야 총 내려. 총 내려를 외쳤다고? 군 간부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급 확인하고. 수험비행자 기동 타격대가 할주로 끝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더라고. 도착할 때 총부터 들이대가지고 기분이 좀 살짝 그랬죠. 야, 총 내려. 그 총 내려. 내리라고 내려?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그 다음에 보니까 헌병 대대군 중대장이 꽃 목걸이 그걸 들고 막 뛰어와서 저희다 걸어주더라고. 그래갖고 여튼 비행단 안으로 안내해가지고 여튼 비행단장하고 여튼 악수하고 뭐 등등. 아 웃으시네. 아, 활짝 웃으시네.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을 가뿐히 뛰어넘고 월북한 김 씨의 당일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 51분 낮이에요. 민통선 근처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통선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 남성이 방송을 잘 알아들었는지 발걸음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전운이 감도는 DMZ 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포착이 된 거예요. DMZ는 야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고라니들도 지뢰를 잘못 밟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DMZ에 DMZ를 배회하는 남성의 흔적이 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재빠르게 철책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한 군인들 앞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철책에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고 훼손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군의 철통 감시를 피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2018년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GP가 철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 GP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이제 CCTV가 설치가 됐거든요. 이게 보감도 CCTV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책에서 뭐가 흔들린다, 그럼 CCTV가 징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요. 흔들리는 데를. 녹화가 되는 거죠. 열감지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남성은 북쪽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1월 1일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 개선 북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3m의 척책을 뛰어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해요. 아니 전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그렇게 어려? 너무 저는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북한에 갔는데 쐈어요. 시체는 불까지 태웠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예방하려고. 때문에. 2020년 1월에 북한에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철책선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도 짐승 나타나도 쏜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가 갔는데 전해주는 뉴스에 의하면 마중 나온 자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안 쏘고? 예, 마중 나온. 그거는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쐈냐? 이상하다. 이게 저는 최대 특이점이에요. 넘어갔는데 북한이 총으로 쏘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3명의 군인이 마중 나오는 것처럼 마중 나왔어.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랬던 제2북사례나 이랬던 월북사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그 지뢰를 안 밟았다라는 부분, 기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게 안 바른 것이 신기한데 이번 1월 1일 날 월북한 경우에는
그 전 해갖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영동 지방에. 그런가? 예. 강원도에는 맹추위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강릉부터 시작해갖고 동해 안에 눈이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50cm가 적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할 당시에는 지뢰 뿔이 눈 밑에 가 있는 거죠. 한 25cm.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무게가 이리로 안 가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이 내린 걸 감안해서 그날 갔으려나? 그렇지. 그래서 1월 1일로 잡은 걸 수지. 김성민 대표님. 예.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완전히 이 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굉장히.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조금씩 나온 거야.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이기 있잖아요. 이 친구네 있을 때는 4명이었대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네.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예.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 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겼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가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성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모가 그 고성 군부대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오, 진짜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버섯 따로 산산 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 뭐 이동품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 삐라들을 다 봉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뢰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이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3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됐다는데. 그거는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신호를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의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간첩이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버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아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이거.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들어가잖아. 은행에서. 우리도 다.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한 거네.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영웅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영웅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뭐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뭐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평소에 생활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집에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진짜 딱 있을 것만 갓 이사한 집처럼 이불, TV, 샴푸, 칫솔치약 딱 이렇게밖에 그냥 옷장에 옷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에 좀 퀘스천 마크는 하네요. 네, 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은 후회를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겨낼 생각을 못 하고 간 거죠. 잘 살다가 왔다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허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철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깜짝이야. 진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불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왜 이러지? 진짜 하는 말이야? 진짜 불난 거 아니죠? 이 소리는 1983년 2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실제로 울렸던 공습 경계 경보였습니다. 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공습 경계 경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울렸던 것일까요? 사이렌이 울리기 30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국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계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정상발이고요. 신기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오전 10시 28분에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떠서 30분 걸려서 11시 4분에 수원 비행장에 딱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30분. 이 망명 시도하기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전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공군 작전을 이해해야 돼요. 공군은 절대로 이런 일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이 전시에 혼자서 비행기가 단독 작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대는 떠야 돼요. 그래야 한 대가 격추되더라도 한 대는 딱 도착했거든요. 구출을 하거나. 근데 하필 그날따라 2대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이용평 씨가 2대 중에 앞에 비행기가 아니라 뒤에 비행기. 후발대 비행기. 그러니까 안 보였구나. 선발대 비행기가 전투기가 작전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회피 기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용평 씨는 이렇게 방향을 꺾은 거죠. 앞에 전투기였으면은 일로 못 오지. 그렇지. 만약에 바로 도곡 파이팅. 만약에 이용평 씨가 앞에 탔으면 뒤에 있는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와서 격추될 수 사격할 수 있지.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보충드리면 그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미 남한으로 이제 갈 각오를 했으니까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하면서 이대령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먼저 편대장이 야 왜 떨어지냐 고장이냐 기름 떨어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신을 끈 거예요. 그러면 편대장은 지상에서도 지금 전파로 보고 있고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 주의소에서. 아, 왜 답변 없어? 하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각성한 거는 북한의 여기 그 황해도 안압, 여기 곡산, 그다음에 고성, 과일 여기에 그 미사일이 있어요. 대공 미사일. 예, 거기서 북한 지역에. 예, 북한이 거기서 포착을 하면 지대공이구나. 그 비행기가 저기 수원 비행장까지, 오산 비행장까지 와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미사일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 위험하더라도 초저공 비행으로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개천 비행장에서 쭉 남쪽에 있는 덕적도까지가 경도 129도였어요. 129도 따라 쭉 내려가면 덕적도가 나오고 덕적도가 보이면 육안으로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틀면 수원 비행장이 나온다.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지금 이 계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무선 위치 추적기 이거를 남한에서 올라오는 주파수를 하나 잡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KBS로 맞춰요. 에이, 이건 썰이다. 진짜로 이용평 대위가 남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아니 이 북한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남한 땅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오고도 자기도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의 작전인지 위장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웅평 씨가 날개를 흔들어도 일단은 저 한 대는 귀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긴장되는 거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성동격서로 육지에서 오진 않는지 초비상 상태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상한 게 전투기는 콕핏이라고 하거든요.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종석.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캐노피. 예, 캐노피가 안 캐노피,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장교들이 가서 둘러싸죠. 안 열려요, 한동안. 왜? 이웅평의 입장. 내가 오긴 왔는데 북한이 나에게 추격해오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진 않았을까? 암사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일단 우리 공군은 그때 당시 야, 이거 수상하다. 안 내린다. 혹시 폭탄이나 작전이 아닐까를 경계하는 공포. 서로가 얼떨떨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서 몇 분간 대치하고 있는데. 또 뭐 오해가 섞여가지고 남한 군인이 자기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지.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었고. 그때 이용구 씨가 이렇게 바깥에 외쳐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캐노피, 콕핏이 쫙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렇지. 근데 신기하다. 뜨자마자 도착한 게 남한이니까. 또 한 말이 없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급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류용평 머릿속에서는 네가 쏠 수도 있고 나를 암살하려는 북한 암사 쪽가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2배, 3배의 어떤 공포에 대한 그 강박관념에 류용평은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금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데 나 할 말 많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 아는 거 많다. 비밀 많다.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치어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서는 지금 북침교양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기시네요. 한칠하시고 북한에서 저런 인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체격도 좋고. 와. 어찌됐든 이 정도면 북한 상위 1%인데 상당히 잘 살던 이웅평 씨가 왜 귀순을 결심했는지. 단순히 남한의 라디오를 듣고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웅평 씨가 전투기를 몰고 내려갈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1976년 소련의 공군 장교였던 빅토르 벨렌코가 똑같아요. 미그기를 몰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라디오 뉴스나 라디오 채널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냐면 빅토르 벨렌코 장교가 참 의로운 일을 했군요. 라고 우리 라디오에서 보도한 것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전투기를 몰고 적국으로 망명한 게 의로운 일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본질적인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비행사기 때문에 기계가 이 무전기가 다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쭉 그 남한 방송을 듣고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또 남한 방송을 혼자도 듣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한 거예요. 이제 그 남조선 방송을 듣고 전달을 했다면 그건 반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인들이. 그건 무조건 잡아가거든요. 남조선 방송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 민문업부에 이제 신고가 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귀순한 그날 그 정치 지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오늘 마지막 비행기일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웅평 대령은 원래 자기를 뭔가 조사한다는 거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냥 이게 마지막 비행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탈하지 못하면 그 끝이야. 뭐 그거 뭐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왜? 전파시켰기 때문에. 그 뭐 이렇고 뭐 내가 뭐 이제 뭐 올라마갔다 귀순하겠다 이런 생각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날 그렇게 그냥 이탈해.
그런데 이 많은 기순자들 중에서도 이웅평 씨의 망명이 더 특별하게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와 이웅평 씨 사이에 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바로 그가 몰고 온 전투기입니다. 예쁘다. 아, 저거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 미그 1구기를 최신의 북한 전투기를 몰고 온 사람에게 우리 국가가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존재해요. 그때 당시에 이웅평 씨가 대한민국 건국일의 역사상 전례 없는 보로금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무려 1983년 당시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억이죠. 아니 그때 15억 6천. 그때 15억. 83년도 당시에 15억 6천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음마 아파트 대치동 한 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냈고 어머나. 83년도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던 때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권 1등을 1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고 이자까지 넘치도록 한 번에 받은 게 15억 6천만 원이고 미그 19기가 그 당시에 그 북한 공군의 주력기잖아요. 주력기의 성능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공중전이 붙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한 대 값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응평 대령이 사실 그 비행기 받은 보로금의 대부분은 정보비입니다. 정보. 북한의 그 항공기, 전투 비행기 그 시스템, 그다음에 전투 요법 이런 거는 미군도 모르고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 북한의 시스템이 저 소련이나 중국 시스템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 비행기를 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 북한의 그 모든 감청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이후에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와가지고 북한에서 있던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소령으로 있다가 대령까지 올라가고 또 공군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지내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공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부모의 입장이 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반드시 보고 싶다.